다 늙어 빠져가지고는. 저를 내려다보는 서린의 모습이 차가웠습니다. 빨리 이혼 도장 찍어.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소리쳤어요. 남편이 이혼 동의서를 내밀며 강요하던 그날, 저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을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혜원입니다. 북촌에서 30년간 한복을 짓는 장인이죠. 바늘 한 번 잘못 놓으면 옷감이 상하듯 인생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북촌 장인상 수상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지켜온 전통 바느질 기법을 인정받은 뜻깊은 자리였죠. 남편 도현이 축하한다며 함께 갔는데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잠깐 서류 좀 봐줘. 도현이 갑자기 한옥 보수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급하게 서명하라는 거였죠.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장서린 디렉터야. 연우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우리 한옥을 문화재급으로 보수해 주신대. 서린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혜원 선생님. 선생님의 작품을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전통을 현대에 맞게 브랜드화하는 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브랜드화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건 브랜드가 아니라 혼과 기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축하 자리에서 말하기 뭐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명이었죠. 1년 전부터 메니에르 증후군 때문에 가끔 이런 발작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심하게 왔습니다. 어지러워서 휘청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서린이 다가와서 모자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치 이렇게 늙고 병든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시선 같았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몸이 불편하시네요. 빨리 치료받으시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은근한 모욕으로 들렸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도현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머니에서 남색 실 조각이 떨어진 거였죠. 그런데 이 실이 제 작업실에서 쓰는 실과 달랐습니다. 규격도 다르고 질감도 달랐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실을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준 연우문화재단 브로슈어를 자세히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제 한옥 사진이 무단으로 실려 있었거든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이었죠. 이런 식으로 제 동의 없이 사진을 써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평소 저는 말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에요. 주단 장부의 날짜와 거래 내용은 물론이고 그날의 느낌까지 적어두거든요. 그날도 장부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많았다. 도현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고 서린이라는 사람도 뭔가 수상하다. 남색실 조각 보관해둠. 브로슈어, 무단 사진 사용도 확인 필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실 한 가닥이 끊어지면 전체가 풀리듯 제 삶의 실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의 실을 의도적으로 끊으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명 발작 이후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도현의 행동도 평소와 달랐고 서린과의 통화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뭔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평생 바늘과 실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섬세한 작업에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증거 꿰매기였어요. 장부와 바늘집에 작은 녹음펜과 마이크로 SD를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곳이었죠. 며칠 뒤 도현과 설인이 저희 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작업실에 있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서류는 언제까지 필요해요? 설인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주까지면 충분해. 혜원이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걱정 마. 혜원이는 한옥 보수하는 줄로만 알고 있어.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보조금과 관련된 일로 말이죠. 이틀 후 설인이 가져온 문화재 보존형 리모델링 도면을 봤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보존이 아니라 거의 철거에 가까웠어요. 한옥의 골격을 다 뜯어내고 현대식 건물로 바꾸는 설계였죠. 이건 문화재 훼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보존형 리모델링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설인이 대답했어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야 실용성이 있어요. 전통만 고집하면 아무도 찾지 않거든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했거든요. 그때 견습생 민채가 선물이라며 USB가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바늘꽂이를 가져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늘꽂이였지만 속이 비어 있어서 USB를 숨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였죠. 선생님이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시니까 이런 게 유용하실 것 같아서요. 민채는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어요. 며칠 뒤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조선해양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휴가를 내고 온 거였어요. 엄마, 요즘 아버지 행동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왔어. 준호는 역시 제 아들이었습니다. 예민하게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천장 석가래 위에 작은 카메라 하나 설치할게. 혹시 모르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있어. 엄마가 혼자서는 위험해. 준호가 설치한 카메라는 정말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질은 선명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웃집 곽도윤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이었죠. 깐깐하기로 유명하지만 의리는 확실한 분이었어요. 혜원 씨, 혹시 남편분 회사 관련해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도윤 아저씨가 들고 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증과 통장 사본들이었는데 복잡한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였어요. 이음디자인, 연우문화재단, 포도씨 자산. 이 세 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구조야. 무슨 뜻이에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든 가짜 회사들이라는 뜻이지. 돈이 이 회사 저 회사 돌다가 결국 몇 명이 나눠먹는 구조야. 도윤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과 설인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늘로 실을 꿰듯 증거를 하나씩 꿰매어 나가야 했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귀에서 나는 이명소리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고 갑작스런 현기증 발작도 자주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이라도 써야겠어. 도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와.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병문안 오는 횟수도 점점 줄었습니다. 대신 서린과 보내는 시간은 늘어났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서린이 제 병실에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기회에 회원한복을 브랜드화해보면 어때요? 전통 기법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 기법을 상업화한다고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이 많아져서 시장성이 충분해요. 저희가 마케팅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 기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돈을 위해 바느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병원비도 많이 나오실 텐데. 서린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식이었죠. 그날 서린이 가져온 공문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이 스캔된 흔적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어요. 언제 제 도장을 스캔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돌아온 후 민채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작업을 좀 다르게 진행할 거야. 어떻게 해요? 모든 작업을 철저히 분업할 거고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해서 보관할 거야. 그리고 외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야. 민채는 제 의도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도현 사장님이나 서린 디렉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기술과 명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저도 제 방식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늘 하나로도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듯 저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을 찾을 거였어요. 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명 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던 진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도현과 서린이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청력은 흔들렸지만 제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들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병이 오히려 제게 각성의 기회를 준 셈이었죠. 이제 침묵 속에서 복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인근 시장의 떡집 사장 오미자는 동네 정보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오미자, 입을 거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떡을 가져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혜원 씨, 요즘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자주 돌아다니던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 인플루언서였다가 지금은 디자인 회사 한다던데.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이상해요. 오미자의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제 조카가 그 회사에서 잠깐 일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가 한 명이랑 자주 일한다던데. 사진가라는 말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연우문화재단 브로슈어에 실린 제 한옥 사진이었죠. 그 사진가가 누구예요? 유태성이라고 프리랜서래요. 그런데 요즘 서린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뭔가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민채와 함께 유태성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유태성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수더분한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한복장인이라고 하니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설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전에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요즘 설인이 하는 일을 보니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길래요? 연우문화재단 홍보 촬영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찍다 보니 이상한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로비하는 장면,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 비밀 파티 같은 것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아직 있나요? 네, 원본은 다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백업해뒀거든요.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양심상 이런 일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 설인과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사진들이 필요하시다면 도와주시겠어요? 설인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문화재 관련 보조금을 엉터리로 쓰는 건 정말 화가 나요. 태성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우문화재단 사무실에서 현금 뭉치를 나눠주는 장면, 가짜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 그리고 도현과 설인이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사진의 메타데이터였습니다. 촬영 시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이 사진들의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재단 보고서에 나온 회의 시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태성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오후 2시에 회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진은 오전 10시에 찍혀 있었어요. 거짓 보고를 한 증거였죠.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아들 준호와 긴 시간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작업장 토지랑 상표권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 전에 선수를 둬야 해.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 해원한복의 상표권과 작업장 토지를 저와 민채 공동 명의로 신탁 이전했습니다. 도현이 나중에 재산 분할을 주장해도 이미 제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보호받을 수 있었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 엄마.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어. 준호의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민채도, 도윤 아저씨도, 태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늘 하나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바늘이 함께하면 튼튼한 옷을 만들 수 있듯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맹이 생겼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설인과 함께 집에 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봐야겠네요. 성격 차이야. 그리고 설인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도현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혼 동의서와 재산 포기각서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 잠깐, 이걸 지금 바로 서명하라는 거예요? 설인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길게 끌어봤자 서로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선생님 병도 있으시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다시 제 병을 이용해 압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장을 찍기 전에 내용을 좀 읽어봐야겠어요. 뭘 읽어봐. 그냥 이혼하고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야. 도현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평소의 점잖은 모습은 어디 가고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시간 없어. 왜 그렇게 급하죠? 우리도 바쁘다고. 설인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천장의 작은 카메라를 살짝 바라봤어요.
준호가 설치한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강요와 기망하에 이루어진 이혼 동의는 나중에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영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했습니다. 도현과 설인이 나간 후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도현이 떨어뜨린 보석점 영수증이었는데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개인 선물을 회사 돈으로 산 증거였죠. 며칠 후 전에 발견했던 남색실 조각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설인의 작업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똑같은 실이 있었어요. 특주로 만든 태그용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실로 뭘 하는 거예요? 브랜드 태그 만들 때 써요. 특별 주문한 거라 다른 곳에는 없을 거예요. 설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도현의 주머니에서 나온 실이 설인 작업실의 실과 같다는 건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물증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그 실을 핑계로 설인의 작업실을 더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은밀하게 촬영도 했죠.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도윤 아저씨는 자금 흐름 추적을 마무리했습니다. 혜원 씨, 이제 전체 그림이 다 보여. 도윤 아저씨가 보여준 도표를 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보조금 허위 집행부터 재단과 디자인사의 이중 견적, 그리고 해외 SPC로의 송금까지 모든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렇지. 그리고 혜원 씨 남편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어. 이제 한 번에 다 털어낼 수 있을 거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법적 대응 방안도 마련되었어요. 이제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늘꽂이에 숨겨둔 USB에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자금 흐름 분석 자료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30년간 바느질하며 기른 정교함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할 줄이야. 바늘끝처럼 예리하고 정확한 증거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늘들로 그들의 거짓을 꿰뚫어버릴 차례였어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것이 동시에 벌어지도록 계획했어요. 마치 바느질의 마지막 매듭을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준호가 형사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였어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 아저씨는 국세청과 감사원, 문화재청에 동시 제보를 했어요.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요청한 거였죠. 그리고 유태성은 기자 한 명과 접촉해서 단독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기술 탈취와 보조금 카르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고발 접수 완료됐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5분 후 도윤 아저씨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 씨,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관 파견한다고 해. 감사원도 움직이고 있고. 10분 후에는 태성의 연락이 왔어요. 기사 온라인에 바로 올라갔어요. 타임스탬프 불일치 사진도 공개됐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오후 1시쯤 민채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설인 오피스텔에 압수수색 나갔대요. 그래? 네. 그리고 도현 사장님 회사 계좌도 동결됐다고 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30년간 쌓은 인내와 정교함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오미자가 떡을 가져오면서
신나게 말했어요. 혜원 씨, TV에 나왔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TV를 틀어보니 정말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연우문화재단과 이음디자인의 비리가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전통 장인의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악질적 사례라는 타이틀이 화면에 떴어요. 제 이야기였죠. 기자가 오미자를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죠. 평생 기술 배운 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정말 화가 나요. 오미자의 인터뷰가 서민들의 감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시청자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저녁 6시에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설인이랑 아버지 둘 다 연행됐어. 그래. 괜찮아? 복잡할 것 같은데. 괜찮아.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야. 실제로 저는 담담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지만 저를 배신하고 이용하려 한 순간 이미 남남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증거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늘꽂이에 숨겨둔 USB의 엑셀 파일들, 천장 카메라의 강요 장면, 태성의 타임스탬프 사진들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연우문화재단 브로슈어에 무단 사용된 제 한옥 사진도 저작권 침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죠. 오전 10시에 당긴 매듭이 모든 실을 한 번에 조여버린 셈이었습니다. 30년간 차근차근 쌓아온 장인의 정교함이 마침내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귀에서 나던 이명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이 내려가니 몸도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도현이 석방되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하고 지쳐 보였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늦었어요. 여보, 제발. 당신이 제 장인 이름을 더럽힌 죄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청업체 기사들, 공장 근로자들 체불임금부터 해결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제출하세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완전한 단죄보다는 피해자들이 먼저 구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설인의 연락을 받았어요. 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한 거였습니다. 설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어디 가고 지친 모습만 남아 있었죠.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다 도현 사장이 시킨 일이에요. 끝까지 다른 사람 탓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때 태성의 비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인이 직접 현금 봉투를 건네고 허위 견적을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을 것 같네요.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나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게 된 거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우문화재단은 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설인과 도현은 구속 기소되었고 해외로 빼돌린 자산도 환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네요. 평생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서요. 덕분에 수사가 많이 수월했습니다. 저의 장부 기록 습관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늘 하나하나 정확히 꿰매는 것처럼 기록도 정확히 해뒀던 게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에만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도현이 약속한 대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30년간 바느질하며 배운 삶의 지혜였어요. 실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지만 적당한 여유를 두면 오래갑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건 2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작업실을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메니에르 증후군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보청기와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증상도 호전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통영으로 이사 가는 거 맞아? 준호가 물었어요. 응.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갈게. 내일은 부산 본사로 전근 신청했어. 통영이면 출퇴근 가능해. 아들이 함께 해준다니 든든했습니다. 민채에게도 제안했어요. 북촌 공방은 내가 지켜줘. 대신 통영에도 가끔 와서 도와줘. 네, 선생님. 공동대표로 열심히 하겠어요. 도윤 아저씨는 재능 기부로 공익법인들의 회계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혜원 씨 덕분에 보람 있는 일을 찾았어. 고마워. 통영으로 이사 간 후 저는 혜원한복 통영학교를 열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 바느질 교육기관이었어요. 첫 수업날 10명의 수강생이 왔어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통 바느질을 배워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첫 작품으로 남색 도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깃부분에 특별한 실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전에 도현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남색 실이었어요. 이 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흔들려도 끊어지지 않는 실이거든요. 수강생들이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살아야 해요. 그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진 시기이기도 했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혼자서 다 해내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너희가 있었잖아. 그래도 시작은 엄마가 한 거잖아. 맞았습니다. 시작은 제가 했어요. 30년간 쌓은 인내와 정교함으로 정의를 실현해낸 거였죠.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내 이름으로 산다. 윤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간다. 새로운 작업실에서 바늘을 들고 첫 땀을 떴습니다. 바다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온전히 제 이름의 그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꿰매어 나가는 바느질처럼 제 인생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꿰매어 나갈 거예요. 남색실이 깃에서 반짝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원아.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말이에요.